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입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136페이지에 왔습니다. 136페이지의 제목은요, 우월감과 열등감. 이 열등감이란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 자신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 지인들 중에도 이제 나중에 대학 이후로 저를 알게 된 지인들은, 친구들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열등감에 휩싸여서 지내왔습니다. 정말로 열등감에 관한 한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등감을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느껴봤습니다. 아주 심하게. 정말 열등 의식, 그죠? 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거죠. 그냥 수시로 올라오는 열등감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열등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지냈던 시기가 청소년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떨쳐낸 것, 벗어버리게 된 것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연 내 인생에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트랜서핑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한 거죠. 인생의 트랙이 크게 점프를 한 거예요. 그냥 옆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크게 점프를 해서 전혀 다른 트랙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사진들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제가 지금 보기가 싫어요. 그때 모습들이 사람이 어떤 시기에 갖고 있는 주된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현실이 좌우되잖아요. 그 현실에 맞는 얼굴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요즘에 그 알리바바 사장이었나요? 마웨인이 한 3개월 잠적했다가 요즘 이제 다시 나타나서 경영 일선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얼굴이 많이 바뀐 게 느껴지십니까? 마음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이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볼 때 내가 참 못났다, 얼굴 보기도 싫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 외모에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가꾸셔야 돼요. 내면을 잘 가꾸면 여러분들의 환경, 현실도 가꾸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서서히 에너지장이 변하면서 현실이 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존재가 바뀐다는 건 에너지의 주파수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외모가 달라져요. 인상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멋쟁이가 되고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다면은 외적인 것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내적인 내면을 잘 가꾸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반드시 바뀐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열등감 전문 청소년 열등감 협회가 있었으면 아마 회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근데 왜 열등감이 생길까요? 열등감이 생기는 건요, 잘하고 싶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 꼬라지를 왜 보기 싫을까요? 이게 싫다는 것은 원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거 싫다는 것은 이보단 나아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상적인 모습은 없을지라도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싫고, 이거는 싫고, 이건 싫고, 이런 싫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뜻대로 안 되고 잘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의욕이 상실되고 점점점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점점 자책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이제 능력 탓을 하게 되고 능력 탓을 하다가 누구 탓을 해요? 이제 조상 탓한다니까. 이 DNA, 유전자 탓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 탓부터 시작해가지고 탓을 하게 돼요. 탓. 그러니까 이제 그 열등감은 나중에 뭐가 수반됩니까? 분노가 또 수반이 돼요. 그리고 우울도 수반이 돼요. 2차, 3차 피해를 이제 유발시키는 겁니다. 합병증이 생기는 거, 합병증이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잘 알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왜냐면 열등감이 있을 경우에 뭐가 생깁니까? 또 부러움이 생기죠. 부러움. 부러움은 뭘 보고 생기는 거예요? 타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똑한 것 같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것 같아. 너는 좋겠다. 근데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이런 것 같아. 이게 이제 계속 열등감을 파고 들어가는 생각이죠. 그러면 열등감이 높아질수록 또 뭐가 없어집니까? 자신감이 계속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고개가 쑥 수그러들고, 초점이 이렇게 흐려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조금만 건드리면 벌벌 떨고, 겁나고,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뭘 도전하는 게 겁나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가 또 안 나오겠죠. 성취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열등감 전문가,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장기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균형력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력과 관련해서 우리의 균형력을 깨트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다? 열등감이다. 근데 열등감은 우월감과 한 짝이다. 한 쌍이다, 한 쌍. 동전의 양면이다. 이쪽으로 보니까 우월감이고 이쪽으로 보니까 열등감이다. 열등감을 뒤집었더니 우월감이 있고 우월감을 뒤집었더니 열등감이 있더라. 우월감을 가졌다가 열등감으로 가고 열등감을 가졌다가 우월감으로 가고 이제 양극단을 오가는 거죠. 둘 다 에너지 파괴적이다. 균형력을 깨트리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균형력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존적 관계. 의존성이라고 그랬죠. 열등감 역시도 전형적으로 의존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비교를 통해서 너는 내 위에 있고 나는 네 밑에 있고 우열을 가리게 되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 기준 자체, 이게 뭐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의존적 관계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신념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이 나를 예민하게 건드려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피어 올라오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속박되고 이 연속인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외부에서 줬죠. 외부에서 준 것을 내가 내면화시키고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 기준을.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나한테 불리한 기준이에요. 나를 늘 지게 만드는 기준이에요. 지는 게임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지는 게임을 하질 마셔야죠. 그건 게임을 하지 말아야죠. 아주. 근데 열등감은 지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아예 여기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아예 여기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죠. 근데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내가 온전한 선택권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 보호받아야 될 성장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러한 문화가 있게 되고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고 에너지적으로 약해 있을 때 그냥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요구를 하고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내면화돼서 본인을 괴롭히게 되는 결과까지 가는 것이죠. 저희가 다녔던 그 중학교는요,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우열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시험 성적으로 끊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은 우반, 어느 정도 밑에는 열반. 그래서 수학 시간이 되면 우반, 열반을 가려서 이동을 합니다. 책 들고. 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래서 두 곳에서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우반에 가면은, 우반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가르치시죠. 아이들도 열심히 경청을 하고 수업을 잘 따라옵니다. 아주 편안한 수업 시간이 펼쳐지죠.
열반에 가면 어떻습니까? 열반은 말 그대로 그냥 열받는 반이에요. 여기 열받는 반. 네. 뭐 학습 준비도 안 돼 있고,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선생님도 이미 포기를 했죠. 들어와서 뭐 가르쳐봐야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지, 네, 그렇게 성의 있게 가르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고, 그 당시에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열반에 있으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열반이 싫었고, 근데 우반에 가서도 우반을 또 확실히 따라잡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근처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성적이. 그러니까 우반에 가면은 내가 밑에 있는 거고, 열반에 가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반에 가면은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장점이 있죠. 열반에 가면 의욕이 상실되는 또 그러한 부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적의 기준이죠. 숫자입니다. 만약에 수학을 우열반으로 나눴다면 남들보다 성적이 좋았던 반,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수학 성적을 낮게 받은 집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이 우열반을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 어떤 의식이 생기게 되냐면요, 우반에 가면 나는 우월감을 느껴요. 열반에 가면 뭐예요? 나는 열등감을 느껴요. 점점 이게 확대돼요. 수학, 영어와 관련한 우열반이었는데 이게 뭘로 확대됩니까? 성적, 공부에 대한 우열로 확대가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확대돼요? 사람에 대한 우열로 확대가 돼요. 열반에 계속 있는 학생들은 유전자가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사회에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처럼 대접을 받아요. 왜 그 설국열차에서 뒷칸인 거죠, 말하자면. 설국열차에서 뒷칸. 네. 그런 느낌이 점점 받게 되는 환경이라니까요, 이게. 누가 이렇게 그럴 것을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집단이. 펜듈럼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더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열등한 사람. 여기는 우월한 사람. 그래서 이 집단 안에 있을 때 이제 존재가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열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나는 열등한 사람.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지. 이런 느낌. 우반에 가면은 나는 쟤들보단 낫지. 나는 쟤들하고 달라. 이런 느낌. 이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우열 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지 성적으로 우열을 가렸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적이 뭘로 확대돼요? 능력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걸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확대돼요? 나중에는 이게 인생의 서열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인생의 서열로. 다른 기준이 없었잖아요. 우열을 가리는 다른 기준은 없었어요. 오로지 성적.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결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왜? 성적에서는 열에 속하면 능력에서도 열에 속하고 인생에서도 열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열의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형적으로 펜듈럼의 규칙을 내면화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뭐 그분들도 몰랐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것을 벗어나는데 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 주로 심리학을 하면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나친 우월감은 열등감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지나친 우월감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반작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단적인 것은 서로 통한다고 그랬죠. 열등감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 열등감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열등감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기준이 주어질 때 그 기준 하에서 잠시 느낄 수 있는 것일 뿐 우리가 열등감에 내 인생이 저당 잡혀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시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 있을 수 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 않는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올라왔다 한 10초 올라왔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잘 때 떠올라 가지고 한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열등감의 수준은 뭡니까? 펜듈럼이 사로잡는 열등감의 수준은 열등의식에 가깝죠. 계속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평상시에도 이러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아도 조금만 자극이 되면 발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감을 내가 가진 만큼이나 상대방이 잘못되면은 쾌재를 부르죠. 그렇게 통쾌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깐 펜듈럼이 보너스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시 아까 처음 얘기한 걸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루지 못한 욕망의 그림자다. 욕망이 있어요. 욕망은 뭐예요? 원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원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욕망으로 진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키워요. 그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트랜서핑 원리에서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행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초의 원함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함이 현실과 목표와 함께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진입을 하면서 성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저 높은 곳에 이상을 꿈꾸게 되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로요. 그러다 보면 욕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욕망 수준으로 나가면 이것은 사념체와 펜듈럼으로 진화되게 되고요. 그것은 다시 나를 사로잡게 되죠. 그때 나오는 게 현실에서 부딪힐 때 나오는 게 열등감입니다. 찌꺼기처럼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내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루지 못하는 욕망,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다는 패배감이 작동하는 욕망. 그때 그림자처럼 길게 들이우는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나는. 쟤는 저런데. 이 비교하는 거죠, 계속.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을 죽이지만 상대방이 죽으면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이 떨어지면 쾌감을 느끼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네. 항상 이렇게 시선이 외부에 여전히 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계속 이렇게 죽이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향해서 눈이 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 안 되면 그거 먹고 버티는 거예요, 열등감은. 그러니까 의존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외부 세계, 외부 타인과 연결돼서 의존된 관계에서 나오는 부작용, 열등감. 이 긴 그림자, 드리워진 그림자를 이제 잘라내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자만큼이나 높게 올라간 나만의 욕망의 나뭇잎을 치셔야죠. 그래야 그늘이 사라지죠. 이걸 쳐내셔야 돼요, 이제. 예.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는 거 아무 쓸모없다. 타인이 주입한 기준에 목숨 걸지 말아라. 너는 너대로 소중하고 너대로 괜찮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여전히 원하는 게 있고 여전히 뭔가 그래도 이루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게 생기니 그거는 참 다행이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열등감마저도 없으면요. 그냥 무기력으로 넘어가요. 무기력. 더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는 꿈틀 되잖아요. 열등감 건드려주면 꿈틀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단 인정하라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 네, 아직 죽지 않았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 일단은 기준을 갖고 그 안에서 일단은 힘을 키우세요.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셔야죠. 열등감을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데 대신 남들의 기준을 맞추시면 안 돼요. 계단을 놔야 돼요.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 계단을 놓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가는 길은 자기만의 계단으로 올라가셔라. 내가 지금 있는 나만의 현실,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취하고 진보하는 것을 관심해라. 그러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한 계단씩 올라가라. 한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면 10계단도 오르고 10계단을 오르면 한 층을 오르고 한 층, 두 층을 오르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옥상에 올라갈 수 있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갈수록 빨라질 거야.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가다가 지름길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가면 갈수록 네 힘이
더 생겨날 거야. 단련이 돼서. 이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걸 못 봐요. 내 현재 상태가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계속 남만 부러워하면서 한 걸음을 가지 않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는 건 이제 내버려놓고 목표로 전환한 후에 한 걸음을 떼고 한 걸음씩 가는 게 현실적인 열등감 극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제 확언 같은 걸 하는 거죠. 동시에. 그거 없이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욕망이에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단계별로 세우셔서. 그리고 나서 마음가짐은 어때요? 네가 이 사람처럼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한 걸음 가다가 나중에는 노선을 수정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기로 하는 거죠. 자기 신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 모습대로 내 꼴대로 사는 게 괜찮구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너는 너대로 살아. 내가 꼭 너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누구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내가 만족하는 길을 가겠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제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신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대로 이미 좋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면서 망가졌구나, 내가. 열등감을 갖지 않았으면 이대로 난 충분히 온전히 내 인생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상한 기준이 나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망가지기 시작했구나. 그거 따라가려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내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대로 괜찮다. 이게 이제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진짜 자신감으로 가시려면요. 이러한 비교하는 데서 이제 먼저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제와 비교를 해라. 나의 과거와 비교를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열등감에서 서서히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순간 확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우월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우월감은요. 우월감 역시도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마음가짐인데요.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월감을 갖는 거, 이건 뭐예요? 뽐내는 거죠. 그리고 우월감 역시도 비교하는 거죠. 우열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게 우월감이에요. 자존감은 남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월감은 상대적인 거예요.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칭찬받으면 우쭐하고 인정받으면 우쭐하고 잘 나가면 우쭐하고 성공하면 우쭐하고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내 팬들이 많아지면 우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때 우쭐하고 우월감이에요. 우월감은 열등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열등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려진 열등감의 또 하나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자랑질하는 거 있죠. 자랑질하는 거. 남 앞에서 자랑질을 하면서, 이건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랑질. 자랑질을 하면서 우월감 느끼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뭐 너무 미워하지도 마세요. 본인의 몫을 나중에 받게 돼 있거든요. 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에너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빨리 깨우치기를 바라야죠. 안 그러면 부메랑을 맞게 돼 있거든요. 남을 짓밟으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인간도 있죠. 이건 이제 인간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남을 밟으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남을 깔보면서, 공격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인간 있습니다. 그런 인간도 반드시 부메랑이 날라오게 돼 있다. 거기에 엮이지 말고 피하셔라.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마세요. 좋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에너지적인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게. 그러나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남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또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우월감, 열등감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일종의 태도로 형성된 거.
예. 우월의식, 열등의식 수준의 태도로 형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면요, 누가 칭찬해줘서 우쭐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이 트랜서핑 원리가 완전히 내면화되게 되면 그런 거에 이제 거의 연연하지 않게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을 크게 기대하거나 그러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나 한동안은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먹는 재미를 우리는 갖는 것을 너무 경계할 필요는 또 없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과정에서는요, 충분한 보상과 칭찬과 존중과 심지어 존경과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 터널을 나오는 과정에서는 누가 그런 칭찬을 할 때 온전히 받으셔야 돼요. 이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칭찬을 하면은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누가 하면은 빈말처럼 느껴져도 고맙게 받으세요. 달갑게. 그거는 괜찮아요.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터널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는 주위의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충분히 받으시라. 그리고 이 각종 모임, 만남의 자리에 덫이 있습니다. 예. 에너지를 빨아먹는 덫이 있어요. 예. 왜? 거기서 우열을 가리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우열을 가리는 얘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요즘에 어떠니? 응? 나는 요즘에 회사에서 이렇게 지내고 내 요즘 연봉이 이렇게 올랐고 너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 응? 우리 가족은 이렇고 근데 너네 가족은 어때? 응. 나 요즘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넌 어때? 만나는 사람 어때? 계속 비교하고 잣대질하고 네, 누가 잘났다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속에서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또 화풀이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상태가 제일 좋지만 관리하기 힘들 때는 그런 모임 자체를 여러분들 좀 이렇게 거르시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심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외부 자극을 일시적으로 좀 차단하시면서 내면에 집중하셔서 성취감을 먼저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비교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차단을 하시고요. 안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비교적.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만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전략적으로는. 한동안은. 예, 무시하란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만만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 한동안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서 쌓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책으로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 올까요? 136페이지에 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가겠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둘 다 아주 전형적인 의존적 관계이다. 당신의 자질은 다른 사람의 자질과 비교된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에 균형력은 항상 큰 코를 다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균형력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균형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주변 세상의 길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이 턱없는 스타의 광채를 꺼버리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첫째 방법은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둘째 방법만 남게 된다. 기고만장한 사람에게서 훈장을 빼앗을 것 같지도 없다. 그를 혼내려면 불쾌한 일을 하나 만들어 선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잉여 포텐셜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균형력이 복원되는 방법은 문제거리를 선물하기만 하면 금방 휘청거린다 이 얘기예요. 예. 안정적인 자존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거리 하나만 터지면 우월감을 느꼈다가도 금방 휘청거립니다. 왠지 아세요? 우월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문제 하나가 터지면은 사람 안 만나요, 이제. 왜?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거든. 자랑만 해야 되거든. 나의 힘든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많이 없죠. 그게 이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누군가가 기고만장한 걸 보면은 그 위험 등이 보이거든요, 저는. 야,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저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게 딱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크게 한번 터져요. 예, 크게 한번 터져요.
근데 그걸 배우고 넘어가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못 배우고 넘어가면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고요. 반성한다 어쩐다 해도요. 시간이 흐르면 또 그 일을 닥치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못 배우고 가서 그래요. 에너지 균형력을 복원해야 되는데 에너지 균형력을 복원하는 관점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외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덮고 넘어가면은 다음에 그 일이 또 생겨요. 또 생겨.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사실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대다수의 문제들은 균형력의 이런저런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균형력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요, 별표를 치셔야 돼요. 별표를. 이거를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삶이 고단하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네. 문제가 자꾸 터진다? 그거를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완벽히 문제없는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삶이 고단하고 원래 펑펑 문제가 터지고 그게 인생이야. 그런 얘기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균형력에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현실로 자꾸 일어난다.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면 균형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줄어든 만큼의 에너지는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돼서 원하는 삶, 술술 풀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고 계속 휘청거리면서 양극단을 오가냐고요. 양극단을 오갈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중심 알맹이지, 균형력이지, 이쪽 극단이 싫어서 저쪽 극단으로 가면서 계속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 관점이 바뀌어야겠죠? 문제가 자꾸 뻥뻥뻥뻥 터지는 이유는 내 삶의 균형력이 깨졌기 때문이고, 내 삶의 균형력이 깨졌다는 것은 어딘가에 지나친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잉여 포텐셜을 낮추셔야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잉여 포텐셜을 유지하려는 막대한 노력으로부터 해방되면 당신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거예요. 꽉 찐 손에 힘을 풀면 만사가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나를 붙잡고 집착하고 그리고 예외를 주지 않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항상 자연이든 에너지든 법칙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무언가를 해나가면 뭐든지 자연스럽고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이 흐름을 역행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그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꽉 찐 손에 힘을 풉시다. 꽉 찐 손에 힘을 풀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몸 전체 양어깨에 맺힌 긴장, 얼굴 표정에 들어간 긴장된 근육들부터 풀어봅시다. 이완을 하십시오. 앉아서 누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몸을 이완하는 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힘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지켜보세요. 세상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따위의 생각은 모두 멀리해야 한다.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전권을 휘두르는 자리를 차지하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세상사에 너무 간섭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게 된다. 트랜서핑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운명을 선택하게 해준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될 게요. 지배욕구예요. 지배욕구. 그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에도 보면 지배욕구 나오죠? 결핍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지배욕구가 생겨나게 돼요. 누군가 나를 잘 따라주고 인정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리드하고 이런 욕구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때가 유혹의 아주 중요한 유혹의 시점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잘 따라준다, 내 말대로 잘 따라준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오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은 다른 사람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원리를 알려주고 선택은 네가 해라. 결과는 이치에 따라서 끝 이겁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자신이 말 그대로 운명의 창조자인 양 행동하다가 낭패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 트랜서핑에는 싸움이 발붙일 데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무기를 땅에 묻고 안도해도 된다. 네, 운명의 창조자인 양 행동하다가 낭패를 겪은 사람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왜 트랜서핑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울 제조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울 제조공.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울 제조공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들, 예언해주는 사람들, 이런 걸 이제 거울 제조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명의 창조자인 양 행동하는 것이 마치 거울 제조공처럼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전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게 되면 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아무래도 심리적 약자다 보면 상담자와 이 상담이 잘 될 경우에 상담자를 잘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잘 따를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목적이 항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권을 회복하고 자발성을 회복하게끔 도와주는 게 되지 않으면 상담자가 이 유혹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내담자를 끌고 갑니다.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할 수가 있다니까요. 존경하면서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내담자는 상담을 하다가 그 상담자에게 의식이 아주 귀속돼 버리죠. 그러면 그 상담자와 그 상담 그룹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지지도 받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일상에는 여전히 적응이 어렵죠. 그럼 오히려 더 현실과 유리되는 결과를 맞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죠. 이 안에서는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 세계가 자기만의 세상이면 또 말을 안 해요. 자기만의 세상이 아니라 상담자의 그늘 안의 세상, 의존적 관계가 형성된 그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일까요? 만족일까요?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상담하는 경우도 그렇고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칭하는 경우에도 그 코치와 피코치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코칭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그 신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 그걸 조종을 하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139페이지예요. 이제는 당신도 알고 있듯이 자신의 결점과 싸우려는 이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다. 자기 비하와 싸우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다. 그 결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콤플렉스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다. 자신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이 일에는 슬라이드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이거 슬라이드 기법을 쓰라는 얘기죠. 이거 이권 강독 찾아보시면 슬라이드 심상화 기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점과 싸우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다. 이 문장이 중요해요. 예, 우리는 결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점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강점을 주목하고 강점을 강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뒀던 결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는 힘을 쓰지 못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페달을 돌려봐요. 그럼 바퀴가 막 돌죠. 계속 바퀴를 돌린 다음에 이 페달을 가만히 놔두면 한동안 계속 돌죠. 이거랑 똑같아요. 결점은요, 관심을 하면 할수록 계속 돌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놔둬도 계속 이게 돌아요. 그게 뭐예요? 펜듈럼이죠. 예. 처음엔 내가 움직이게 해놨는데 계속 돌리다 보니까 지 스스로 돌아요. 펜듈럼이죠. 이 펜듈럼에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결점은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은 알아서 멈춘다. 멈추면 이제 손을 대지 않는 한 계속 멈춰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길은 열등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월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에요.
열등감이건 우월감이든 그 기준은 타인의 기준, 비교의 기준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것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시작입니다. 140페이지. 당신의 결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신과 똑같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리라는 상상에 빠져있지 말라.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해 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라. 이건 정말 심리학적으로도 옳은 얘기거든요. 의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어요. I am, 나. I am 할 때 이 I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부분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의외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역으로 생각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런 경험 가끔 있죠. 나 이 코 밑에 있는 이 뾰루지 어떡하지? 그 얘기하니까 뾰루지 있었어? 나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나 이 점 빼야 되나? 점이 있었어? 난 그동안 말하기 전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있죠. 의외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 생각 안에서 보고 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잊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줍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요.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는데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라 이런 얘기 있는데요. 수줍음과 관련해서 수줍음도 마찬가지고요. 내성적인 성격 소유자 있죠? 이게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아닙니다. 누가 수줍음을 나쁜 거라고 그러나요? 그런 교육을 받죠? 얘는 이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떡하니?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수줍음, 이거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잖아요. 내성적인 거 나쁜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외향적인 집단이나 그런 사회에 들어가면 이것이 반대급부로 뭔가 소극적인 느낌으로 나타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느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강점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이 고유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살리셔야 돼요. 나쁜 성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고유의 빛깔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바꾸게 요구합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수줍음을 왜 싫어하십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수줍은 사람을 왜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탈피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잣대를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개인의 빛깔을 살리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어떤 사회적인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항상 고유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의 빛깔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다. 무엇이 됐건 간에. 그러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가가 없는데 서열이 없는데 왜 우월감을 가져요? 우월감 가질 이유도 없고 열등감 가질 이유도 없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만의 신조를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유리창에 부딪히는 파리의 꼴과 같다. 네. 이런 거 여러분 자주 보시죠? 창문에 파리든 벌이든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이 틈새로 나가면 되는데 이걸 못 찾고 그냥 계속 부딪혀서 왱왱왱왱거리고 떨어지고 그럼 이제 보면 참 답답하죠? 문을 이렇게 열어줘도 못 나간다니까요? 답답하죠? 아니 바로 옆으로 나가면 네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데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소진이라도 안 되지 계속 왱왱거리면서 부딪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지면은 날지도 못하고 걷다가 입구 찾아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계속 왱왱거리면 그냥 탁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파리. 이 파리의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본인은 이 창문 밖에, 창문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 창문 밖에 이것만 보고 계속 걸리면 걸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계속 생기면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패턴이 반복되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번 만나는 사람이 그러하면 그러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나의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환경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한 환경이 계속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려면 뭘 해야 돼요? 계속 벽에 부딪히는 노력을 하지 말고 멈춰라. 멈추고 바라보고 바로 봐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지 못하죠. 멈추질 못해요. 왜 못 멈춰요? 계속 빨리 조급한 마음에. 그리고 본인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이게 분명히 길인데 왜 안 되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언제까지 이 게임이 끝나요? 내 힘이 소진되면 게임이 끝나요. 내 힘이 소진되면 그나마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뭔가를 깨닫는 경우도 있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그때서야. 그럼 후회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거는.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아이 이놈 시끄러. 이거 가장 비참한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잣대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아야 된다. 이 유리창이 뭐예요? 이 유리창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부추기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 자신을 괴롭히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 잠시 멈추고 힘을 빼고 나와서 주위를 둘러봐라. 길이 나온다. 여기서 쓸데없이 힘을 소진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유리창에 부딪히는 파리를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야, 내가 저렇게 힘을 쓸데없이 소진하면서 길은 찾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반복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열등감이 바로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우월감이 바로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아주 부질없는 짓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멈추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나오십시오. 많은 파리들이 여기서 벽에 부딪혀도 여러분들은 멈추고 나오십시오.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도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균형력을 깨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이 열등감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경우, 제가 옛날에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심리상담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죠. 좋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후회하는 건 없어요. 거기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혹여나 혼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러한 과정들이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귀한 가치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강독 마쳤고요. 계속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에 가시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골라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여러분들의 현실에 적용하셔서 변화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더 자유로워지시고 가벼워지시고 유쾌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이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